만일에 전투부대가 갔다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전멸할 거다. 대신 러시아는 인민군의 희생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확인하고 거길 때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슬픈 비극적인 현실이에요. 북한군 관련 영상이 많이 나오죠. 전멸하고 혼자만 살았다든지 그 인공기가 이렇게 걸려있는 하늘 이렇게 개양되어 있는 본인들 숨기는 사람들이 날 잡아봐 라고 인공기를 세워놓습니까? 그런 영상은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 우크라이나가 심리전에 아주 강해요. 지금 나오는 영상은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러우 전쟁이 깔끔하게 안 끝날 거예요. 우리처럼 분단치대로 끝날 거거든요. 푸틴 입장에서는 북한을 군수기지로 계속 활용하는 게 좋죠. 북한의 효용성은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근데 딜레마는 뭐냐? 전쟁 끝나면 경제를 발전시키고 전후 복구를 해야 되는데 유럽은 못 나가죠. 끝났죠, 완전히 이제. 유럽은 안 도와줄 거고. 그럼 출구가 없어요. 여기에 북한이 도움이 될까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래저래 소탐대실 어마어마한 지금 위험한 도박을 했다.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조한범이고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그리고 북한 전문 유튜브 대동강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파병할 거 예상 못했어요.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발발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했어요. 왜냐, 합리적이라면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침공해서 러시아는 지금 수렁에 빠져 있죠. 그 합리적인 판단이라면 전쟁 안 할 거라고 예측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이 우크라이나 파병도 물론 공병대 파병, 건설대 파병은 저는 예측했어요. 전후 복구라든지. 그러나 전투병 파병은 예측하지 못했어요. 왜냐? 북한은 대한민국과 전쟁 관계 선언했는데 저희 전쟁 준비해야 되는데 전투병력을 어떻게 뺍니까? 그 다음 지금 전투병력이 가면 우크라이나 싸우지만 그 뒤에 나토와 미국이 있는데 그럼 북한군이 나토와 미국과 싸우는 거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러우 전쟁은 무제한적인 소모전이에요. 지금 러시아 병력 손실이 하루에 1200명입니다. 하루에 전사자와 사상자가 현재까지 60에서 70만 명 전쟁 이후로 전사자 사상자거든요. 전사자 사상자 비율이 거의 2대 1이에요. 60만 명이라고 쳐도 20만 명이 전사했다는 얘기예요. 인민군 12,000명 가는 거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 한 달이면 소진됩니다. 한 달이 아니라 이 정도라면은 한 달도 못 견뎌요, 전면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병하지 않을 거다라고 본 거예요. 지금도 뭐 그 판단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전투병력으로 파견이 되면 이 녹화하는 이때까지는 아직은 전투에 참여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어요. 일부 영상은 나오지만 대규모 참전은 없는데, 참전한다면 제 판단, 그동안 참전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맞지 않은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전하지 않을 거라는 합리적인 근거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참전했다면 이건 김정은 정권의 참담한 전략적 실패가 될 겁니다. 지금 평양 쪽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10월 하순경에 폭풍 군단이 간지는 모르고 제7총국 산하에 공병국이 갔다. 제7총국은 뭐냐면은 건설대예요. 8총국도 건설대고, 근데 7총국은 주로 건물을 짓고 8총국은 도로 토목공사거든요. 7총국은 이제 사회 안전성, 우리를 치면은 경찰과 군대 사이쯤 되는데 산하인데 지금은 인민무력성 산하로 바뀌었다는 설이 유력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해외에 대규모 공사 때 돈 벌러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소치올림픽 때는 5만 명 정도가 파견돼서 대형 건설을 했어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아파트 짓는 걸 제가 있는 NGO에서 확인했어요.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있던 공병국은 원래 나갔던 거고 전투병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 초기부터 전쟁 끝나면 북한에 건설 노동자가 온다는 설이 거의 공식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제7총국 산하 공병국이 갔다, 이렇게 전달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진위 여부는 몰라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7총국이 갔는지, 이 녹화하는 이 당시까지 아직 대규모 전투 투입은 없었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가능성도 있어요. 만일에 전투병으로 갔다 그러면은 전사자가 발생하니까 북한 부모들도 가만 안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독재국가지만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죠. 북한 당국이 전투병이 아니고
건설 때 갔으니까 돈 벌러 갔다 오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있죠. 진위 여부는 모르지만 어쨌든 폭풍군단 간 건 여부는 모르고 제7천국이 갔다. 그러니까 폭풍군단이 갔을지 11군단 전투병 아니면 공병국이 갔을지 아니면 공병국과 폭풍군단이 같이 갔을지 아니면 다른 부대까지 차출됐을지 이런 모든 가능성은 현재 열려 있어요. 가능성은 지금 여러 가지 설이 나오는데 폭풍군단이 4만에서 한 12만 되는 8만으로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모집을 했을 가능성, 그 다음에 단위 부대로 갔을 가능성. 지금 4개 여단, 1개 여단이 3,000명이거든요. 차출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차출하면 다시 모아서 전투 훈련을 다시 해야 되는데 편제를 그냥 하면 통째로 폭풍군단이 갔다. 폭풍군단은 이제 편제가 경보병여단, 저격여단, 항공육전대 세 개로 돼 있거든요. 항공육대는 공수부대예요. 근데 공수부대는 안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공수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다음 이 경보병은 이제 쉽게 말하면 가벼운 무장으로 산악행군을 통해서 유사시 태백산맥 쪽 타고 내려와서 후방을 교란하는 게 경보병의 임무예요. 이건 옛날 개념입니다. 현대전의 경보병은 헬기나 스트라이커 장갑차, 미국의 가벼운 경무장으로 신속히 투입하는 건데 북한은 그냥 옛날식 미스커트를 하나 메고 소총 메고 그냥 산악행군, 차량도 없어요. 행군으로 내려오는 개념이거든요. 그 다음에 저격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에서는 스나이퍼 이게 아니고 소총 여단이라는 뜻이에요. 역시 경보병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모두 이 사람들이 경무장이거든요. 중화기가 없어요. 탱크 장갑차 이런 게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국정원 판단에 의하면. 그게 또 의아스럽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후방 침투인데 우크라이나 후방에 어떻게 침투합니까? 언어도 모르는데. 전방 뚫기도 어려운데. 두 번째, 지금 러우 전쟁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막 탱크 부서지고 장갑차 부서지는 거 보니까 뭐 탱크 필요 없다, 장갑차 필요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틀린 생각이에요. 광활한 평원이기 때문에 탱크와 장갑차가 없으면 전쟁을 못해요. 부서지는 것만 봐서 그렇지 탱크와 장갑차가 밀려 들어오면은 방어선이 뚫려요. 누가 더 많이 소모하느냐 이 전쟁이지 탱크 장갑차 없으면 절대 전쟁 못합니다. 그런데 북한군은 탱크 장갑차가 없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일각에서 나온 미트 그라인더, 고기 갈아 넣는 거, 희생당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러시아의 스톰 제트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2차 세계대전 때 나온 건데 부대를 그냥 보내는 거예요. 이 부대는 살아남을 확률이 없어요. 먼저 보내요. 그럼 저쪽에서 이 부대한테 사격을 할 거 아니에요. 뒤에서 쏘고 그러면 이 부대의 희생으로 인해서 어디서 진지가 있고 사격이 있고 어디가 포가 있는지 여기서 확인해요. 그럼 이 부대 희생으로 위치를 확인하면 여기서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희생부대죠. 스탈린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인간 악마다운 말인데 한 명이 죽으면 비극이다. 100만 명이 죽으면 통계다. 스탈린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쿠르스크 대평원의 전차전이 벌어졌을 때 히틀러와 스탈린 간에 그때도 양측 교환 비율이 3대 1이었어요. 소련군 탱크 3대 부서지면 독일 탱크 1대 부서졌거든요. 근데도 이거는 소련이 전략적으로 이긴 전쟁이에요. 왜냐? 독일은 이 전차를 보충하지 못했거든요. 병력도. 근데 소련은 무수하게 죽은 병력들을 보충했거든요. 지금 이 개념이거든요. 스톰제트 작전이. 그러니까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는 인민군을 스톰제트 작전에 앞세울 거다. 지금 일부 영상에 나오잖아요. 자기들 무기도 주지 않고 보냈다고. 진위 여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금 인민군이 폭풍군단이 맞다면 공병대에 이길 바랍니다. 저는 인민군이 희생되면 그것도 같은 민족이니까. 만일에 전투부대가 갔다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전멸할 거다. 무기는 경무장이에요. 소총과 수류탄 외에는 없어요. 중기관총 정도, 박격포 정도 이 정도지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보병은 뭐냐면 미군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커 장갑차. 그러니까 무겁고 큰 무기는 강력하죠. A1 에이브람스 장갑차라든지. 근데 이거 무거워서 이동이 어려우니까 항공기를 신속하게 나를 수 있는 스트라이커 여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신속 투입이죠. 그 다음에 헬기. 이런 개념으로 나름대로 가볍지만 중무장한 부대를 보내는데 북한군은 기계화 그 군단이 아니에요. 그 폭풍군단은 도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밥 먹고 하는 게 산악행군이에요. 그러니까 산악행군 하려면 어떻게 돼요? 다 경무장일 거 아니에요. 가벼운 거.
탱크가 산을 갈 수는 없으니까 장갑차가. 그러니까 개인들이 휴대할 수 있는 박격포, 소구용 박격포, 그 다음에 기관총, 소총, 수류탄 이 정도가 다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그 대평원에서 이 폭풍 군단이 전투에 닳고 다른 우크라이나군, 중무장된 우크라이나군, 드론전에 특화된 우크라이나군, 이 군하고 싸워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또 하나는 그럼 이 부대가 가서 독립 단위로 전투를 하느냐 아니면 러시아군과 이 러시아군에 섞여서 혼성 편제로 가느냐 이 가능성이 있거든요. 독립작전은 어렵죠. 중장비가 없으니까. 그럼 혼성 편성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안에서 인민군을 먼저 앞세우겠죠. 이제 앞세우겠죠. 독립작전을 해도 먼저 앞세우겠죠. 중장비가 없으니까. 그럼 대부분 괴멸되겠죠. 대신 러시아는 인민군의 희생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확인하고 거기를 때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슬픈 비극적인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파병이 불가하다라고. 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12,000명 갔는데 전면전에 들어가면 한 달도 못 버틸 거예요. 그러면 전투력이 없어지잖아요. 어떻게 해야죠? 끊임없이 보충병이 와야 돼요. 추가 2차, 3차. 우리가 월남전에 64년부터 73년까지 무려 32만 명이 파병됐습니다. 그리고 5,000명이 전사했고 11,000명이 부상했거든요. 그거는 게릴라전이었어요, 주로. 이거는 전면전이잖아요. 러시아가 개전 이후 60에서 70만 명, 지금은 교전 하루에 1,200명씩이에요, 거의. 12,000명이면 열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욕먹어가면서 인민군을 받냐? 너무나 절박하니까 이거 볼 거 없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북한군 관련 영상이 많이 나오죠. 파병돼서 무기 지급받는 거, 그 다음에 뭐 이 러시아군 감청 자료, 그 다음에 이 차량 이동하는데 건물에서 걸렸다든지, 그 다음에 전멸하고 혼자만 살았다든지, 그 다음에 인민군한테 인공기를 확보했다든지 그런 거 보셨죠? 자, 그런 영상은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 인민군이 인민군복이 아니라 러시아 군복을 지급받았죠. 그 다음에 신분증도 브레티아. 브레티아는 뭐냐면은 이 바이카로 주변에 사는 자치공화국 주민들인데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소련 갔을 때 제 지도 교수가 브레티아인이었어요. 우리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신분을 속였잖아요. 신분을 속였는데 인공기를 갖고 다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러시아 국기를 갖고 있어야지 왜 인공기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가짜예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영상을 봤습니다. 한 명 살아남아서 얘기하는 거. 그거 다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얘기잖아요. 전멸했어요. 저만 살았어요. 러시아 전쟁 질 거예요.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무기 하나도 없어요. 우크라이나가 심리전에 아주 강해요. 여론전에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그런 사진도 있었죠. 그 인공기가 이렇게 걸려있는, 하늘 이렇게 개양되어 있는, 본인들 숨기는 사람들이 날 잡아봐 라고 인공기를 세워놓습니까? 상식적으로 유치원생도 안 믿죠, 그런 건. 맞죠? 지금 나오는 영상은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억양은 북한 억양인데 러시아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 있죠? 고려인들이 억양이 그렇습니다. 북한하고 똑같아요. 우리말 안 써요. 북한하고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미국이 참전했다는 얘기 확인 안 해주잖아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모두 우크라이나 내지는 친우크라이나 SNS 계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전투에 참여하면 그렇게 될 거다. 거의 그렇게 될 거다. 제발 이 머니투데이 방송 이게 김정은이 보길 바라는데요. 원래 파병하려고 했더라도 지금 마음 바꿔라. 애들 다 잡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주 클 거예요. 지금 인민군들은 10년 복무에 휴가도 거의 없어요. 인민군의 30% 내외가 영양실조입니다. 김정은 실제 가서 애들 보양식 먹이라고 지시한 내용도 공개가 됐어요. 영양실조 환자들이 있는데 갑자기 가갖고 화내면서 실화입니다, 실화. 인민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민군은 극히 소수고요. 인민군에 입대하면 바로 제일 먼저 배우는 거 뭔지 아세요? 농사를 배웁니다. 소, 돼지, 닭, 염소 키우는 걸 배웁니다. 왜냐? 인민군은 자급자족이에요, 식량이. 둔전 체제입니다. 농사를 져요. 부대마다 급식량이 달라요. 왜? 자기들이 생산하는 양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인민군에 입대하면 부모들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애 영양실조예요. 그래서
하숙생 인민군, 자취생 인민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부대 앞에다가 집을 하나 얻어놓고 애가 끼니 때마다 나와서 밥 먹고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돈이 있는 부모는 거기 가서 아예 살림을 차려주고 돈이 없는 부모는 그 부대 앞에 민가에다가 돈을 주는 거예요. 실화예요, 실화. 그러면 부대장이 그걸 허락해 주느냐? 허락해 줘요. 왜? 얘가 먹고 들어오면 남잖아요, 그만큼 식량이. 군 부대 내에 그 식량 급식표가 있거든요. 거기 부대마다 돼지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닭 몇 마리, 심지어 개도 키워요, 잡아먹으려고. 그리고 콩 급식량이 다 다르게 도표가 있어요. 그리고 부대 막사 그 배치소에 보면 항상 그 닭과 염소, 돼지를 키우는 그 축사가 있어요. 그게 인민군의 현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자, 열악한 상황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인민군이 왜 러시아 가서 우크라이나랑 싸워야 되죠? 이유가 있어요? 항상 통일을 한다고 가르쳤잖아요. 남녘 해방, 무력 통일. 그 다음에 김정은하고 푸틴만 둘이 껴안고 뽀뽀하고 뭐 그럴 적이지. 그것도 1, 2년밖에 안 됐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가서 러시아가 우방이야. 북한 사람들한테 러시아는 어떤지 아세요? 로스케라고 들어봤어요? 로스케? 로스케는 뭐냐? 처음에 45년 해방됐을 때 러시아 군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 로스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군인들이 수준이 낮았어요. 동독에 간 히틀러를 이제 히틀러가 패배하면 동독에 갔잖아요, 소련군이. 그때 독일 여성 수백만 명이 성폭행을 당했어요. 기록에 나와요. 많은 여성들이 자살까지 했어요. 북한에 가서 안 그랬겠어요? 약탈하고 희롱하고 성희롱하고 분여자 희롱하고 그 인식에 숨어져 있어요. 상당히 배우지 못한 그런 소련 군인들이 들어갔거든요.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좋을 리가 없죠. 그럼 러시아인들은 북한을 좋아하느냐? 제가 소련에서 유학할 때 남한 사람이다 그러면 아유 깜빡 죽는데 북한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 취급도 안 해요. 나라 취급도 안 해요. 저 그때 갔을 때. 그런데 이게 요즘 말로 케미가 있겠어요? 근데 거기 가서 러시아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사람을 죽여. 그럼 싸울 의지가 나겠습니까? 월남전 때 우리는 자원했어요. 갔다 와서 집 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북한군한테 그 러시아로 받은 돈을 주겠어요? 북한 당국이? 지금도 해외 노동자들 임금의 90%를 떼먹는데 거의 안 주거나 전혀 안 줄 거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싸워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0대 후반, 20대 초반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어가는 끔찍한 전쟁 트라우마가 생길 텐데 싸울 의지나 전의가 있을 수가 없죠. 심리전이 어마어마하게 통할 거예요. 대량 투항, 대량 탈북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김정은이 이제 돈 벌러 갔다 이런 얘기 있죠?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김정은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김정은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 북한은 탄약과 무기를 지원으로 인해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어요. 북한 장마당에서 밀가루 값이 확 떨어졌어요. 왜? 밀가루가 주요 수출국이거든요, 러시아. 석유 수출국, 에너지, 그 다음에 비료 수출국. 이 세 개만 받아도, 그 다음에 지금 무기 주는 걸로도 달러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단지 돈 때문에 12,000명, 12,000명에서 안 끝나요, 전투병력이라면. 공병국이라면 12,000명에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전투병이라면 12,000명에서 안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돈 벌려고 갔다? 김정은 욕하긴 좋죠, 그러면. 그러나 김정은이라는 인물을 그렇게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김정은은 사회주의 강국, 김정은 시대를 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물론 꿈도 못 꾸죠.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많은 걸 받고 싶어 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무기예요, 무기. 북한한테 무기 가져간다면 그거 말고 러시아는 소모성 탄약이 지금 필요한 거지 첨단 기술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각에서 나오는 핵추진 잠수함, ICBM 기술, 인공위성, 그거는 핵추진 잠수함은 줘도 못 먹어요, 북한이. 호주가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받아서 전적으로 기술을 받기로 했어요. 건조만 호주에서 하거든요. 이게 오커스 동맹이에요. 2022년에 약속했는데 첫 번째 핵추진 잠수함이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2030년대 중반이에요. 호주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저 가난한 나라가 핵추진 잠수함 기술 준다고 바로 만들어요? 말도 안 되죠. ICBM 기술 안 줘요, 그거는. 인공위성 기술을 줘도 아마 옛날 기술을 줄 거예요, 조금은. 그럼 뭘 받을까? 자, 우리가 월남전 얘기를 해볼게요. 64년부터 73년까지 파병했다고 그랬죠. 그 우리가 북한이랑 대치하는데 보냈으니까 안보 공백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한테 야, 우리도 좀 뭐 줘. 그랬더니 미국이 준 게 뭔지 알아요? 69년에
F4 팬텀이라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래된 비행기. 우리 퇴역했어요. 올해 다. 69년에 F4 팬텀 전투기는 세계 최강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F-35, 심지어 F-22 랩터 기능 정도의 그 정도로 좀 과장하면 막강한 동북아에서는 아무도 그런 비행기가 없어요. 일본, 중공 그 당시 소련도 없었어요. 북한은 물론 없었고 이걸 무려 69년에 1개 대대를 우리한테 무상으로 임대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간 동북아 최강의 공군력을 가진 적이 있어요. 압도적인. 지난해 9월에 바스토치니 우주기지 가서 러북 북러 정상회담 할 때 김정은이 제일 오래 머문 데가 어딘지 아세요? 수호의 전투기 공장. 전투기 공장 가서 심지어 비행기 안에도 타봤어요. 이렇게 자세히 봤어요.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 내 거야, 내 거 이제 미래 내 거야. 러시아가 그 정도 준다고 안 했겠어요? 저 많은 인원을 보냈는데. 그다음 탱크, 장갑차, 야포 북한이 만들지만 정밀도가 떨어지거든요. 현대화 안 됐거든요. 이 기술들을 러시아가 전수해주면 북한의 전력은 비약적으로 향상이 돼요. 그 다음 인민군이 가서 전투 경험을 어떻게든 피해 대가로 얻어올 거 아니에요. 현대전은 드론전이고. 그러면 전력, 무기 개량, 전투 경험, 그 다음에 파병했으니까 러시아도 이제 빚을 갚아야죠. 파병해야 되죠. 거기다 돈 받을 게 어마어마하죠. 근데 단지 달러 받으려고 용병으로 갔다? 우리 안보가 지금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국민들 입장이 갈리거든요. 우리 전쟁 저거 전혀 아니니까 관심 끄자. 우리 전쟁이니까 파병하자. 살상무기 지원하자. 둘 다 틀린 얘기예요. 이 전쟁은 우리와 관련이 있는 전쟁입니다. 예를 들면 인민군이 포로가 돼서 우크라이나에 나 대한민국 갈 거야. 그럼 우리가 데려올 의무와 권리가 생겨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 다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인민군이 거기서 하는 모든 행동은 우리 안보의 위협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쟁 아니다 신경 끄자. 그럼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국정원 정보사 가서 정보 얻어야 되는 거고 우크라이나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근데 파병하자. 왜 파병합니까? 우리 전쟁이 아닌데. 파병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인민군이랑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전쟁이 한반도로 전이가 돼요. 살상무기 지원하면 그 살상무기 인민군을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전쟁이 우리한테 전이 된다고요. 엮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두 양극단을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와 관련이 있는 전쟁에 적절한 관여를 통해서 전략적 우리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고 다양한 옵션, 단계별로 옵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아무 신경 끄자. 당장 파병하자. 이런 극단적인 자세를 가지고는 국가안보와 우리 국익이 관철이 안 돼요. 지금은 신중하게 여러 솔루션, 여러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긴밀한 연락체계, 그 다음에 현장의 전장 정보, 인민군의 정보,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민군의 정보. 우리는 우크라이나 인민군에 대한 정보가 많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전장 정보, 인민군. 이런 거 서로 교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잖아요. 관계없이 우리가 가서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 정보를 받아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양극단을 배제하고 우리 국익을 중심으로 한 그런 정책들을 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치권도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이 정쟁의 이 상황을 활용하는 그런 건 지양을 해야 돼요. 또 국민 여론도 신중하게 우리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봐야 될 때입니다. 러시아의 병력 파괴는 하루 이틀 결정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난해 9월 바스토치니 북러 러북 정상회담, 그 다음에 6월 19일 금년 정상회담, 이걸 계기로 이미 준비가 오래전부터 되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계획이 진행 중인데 10월 3일, 9일, 10일 세 차례라고 했거든요. 물론 더 많을 거예요. 본인들이 확인한 것만 10월 3일, 9일이지. 10월 9일, 10일이지. 그러니까 이것과는 무관하다. 지금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요. 제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갈리니까 제 개인적 추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일단 북한의 이 자작극은 가능성이 제일 희박해 보여요. 왜냐? 북한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노동당 본부청사 하늘 상공에 나타났다고 사진을 공개했고, 이걸 또 노동신문에 공개했어요. 주민들이 보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노동당 중앙청사 본부청사는 누가 있는 데냐면 김정은이 있는 데거든요. 북한에서 김정은은 신으로 추앙받아요. 근데 김정은 머리가 3번이나 뚫렸고 전단을 뿌렸다고 그러는데, 자, 첫 번째 가능성, 총비서 동지 이렇게 조작을 해봅시다. 중앙청사가 뚫렸다고, 본부청사가. 그런 기획을 올리면 그 순간 처형당합니다. 왜냐하면 신격화된 김정은을 이용하는 거니까. 두 번째,
조작했다면 그렇게 김정은과 김주애가 뭐 고급 옷을 입고 무기를 사고 이런 내용을 북한 일반 주민들이 볼 수 있게 그 전단을 만드는 걸 만들겠어요? 가능성 희박하다. 자, 두 번째 가능성은 한국이 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그럼 대한민국 군이 했느냐? 절대 안 했을 겁니다. 이건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 대한민국 군이 작전을 하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할까요? 전단 뭉치도 허술하고 전단 내용도 허술하고 전단도 묶어서 살포가 아예 안 돼 공줄로 묶어놨거든요. 그렇게 허술하게 할까요? 두 번째, 북한이 공개한 정찰기는 대한민국이 쓰는 원거리 정찰용 드론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정찰용 드론은 밑에 뭘 달 수가 없어요. 무게를. 여기 끼에다 뭐 달고 싣고 가는 거 본 적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뭐 실을 수가 없어요. 그걸 실으면 정상적인 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 소형기체에. 낙하장치도 달 수가 없고 그럼 장치가 커지는데 북한군이 공개했을 때는 비행기만 공개했거든요. 아무리 밑에 하부 장치가 없어요. 그 다음 또 하나, 북한군이 분석해 봤더니 뭐 과거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다는 기록을 찾아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군이 작전을 하면, 이것도 제 추정입니다. 무인기가 간다면 과거 기록은 모두 포맷하고 초기화시키지 그 기록을 그대로 오랫동안 그거 보내겠습니까? 그 다음 2022년 12월 북한이 서울 항공에 무인기를 침투했을 때 우리가 정당방위를 북한에 보냈거든요. 그때도 유엔군 사령부는 우리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조차도. 그런데 유엔군하고 협의도 없이 우리가 했다? 자, 말이 안 되죠. 자, 그럼 북한의 자작극도 아니야? 우리 군도 한 게 아니야? 그럼 누가 했을까요? 자, 그럼 남는 건 민간단체죠. 그런데 지금 탈북민들 중심으로 전단을 보내고 있거든요. 탈북민 주요 단체들은 모두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했다면 했다고 그러지 안 했다고 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전단 내용이나 그런 걸 봤을 땐 전문적인 탈북민 대북단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탈북민 단체들은 저 정도의 드론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럼 남는 건 탈북민 단체가 아닌 나머지 단체인 거죠. 근데 저 드론 기술은 생각보다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드론 하는 사람들한테는. 드론 기체가 저 정도 기체면은 한 150만 원 정도 하고요. 평양까지 갔다 오는 거. 자동차 내비게이션 생각하시면 거기 들어있는 게 내비게이션이 한 3, 40만 원밖에 안 해요. 그 다음에 GPS 한 10만 원, 20만 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전단은 5만 장 정도 인쇄해도 100만 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이번에 북한에 갔다 온 작전을 했던 비행기 드론은 아마추어 수준의 드론 능력만 있으면 누구든 할 수 있는 거다.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 첨단 기술인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드론 기술을 가진 북한 전문 단체가 아닌 민간 단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했다는 게 아니고 제일 높다. 그러나 그런 전문적인 대북 단체가 아닌 드론 기술을 가진 단체가 단독으로 했는지 드론 기술을 가진 단체가 우리가 모르는 대북 단체와 협업을 했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자작극 가능성 희박하고 우리 군은 했을 가능성은 만무하고 남는 건 민간 쪽이다. 그 중에서 드론 기술을 가진 쪽일 거다. 왜냐? 이미 인터넷 영상을 찾아보시면 드론 동호회들이 북한을 찍어온 영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차례 제가 아는 정보로는 첩보로는 민간 단체들이 드론을 북한에 여러 번 보냈습니다. 최근에도 다녀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북한은 이걸 이용해서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정은 정권이 남북 관계를 전쟁 관계로 전환했고 적대적인 이국 관계로 전환해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내부에서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국 관계만 얘기했으면 괜찮은데 통일 민족 개념을 헌법에서 삭제하라고 함으로써 내부에서 이데올로기적인 혼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통일 민족 개념은 김일성의 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데올로기적인 혼란, 그 다음에 적대적 이국가론 선언에 따른 전쟁 분위기 고치, 이걸 위해서 이번 무인기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본인들의 수모죠. 본부청사가 뚫렸다는 건. 그걸 감수하고서도 이걸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걸 공개하면서 바로 북한 청년 140만 명이 군 입대 탄원을 하는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개한 부담을 무릅쓰고 전쟁 분위기 고치, 그 다음에 체제 결속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봐야죠. 그만큼 북한 정권이 지금 취약하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다. 왜냐하면 이거 창피한 일이거든요. 보여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북한 민심은 아직 확인이 안 되죠. 왜냐? 공병국 같다고 소문이 나 있고 아직 어떤 상황인지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요. 그러나 이제 만일에 대규모 전사자가 발생하면 숨길 수가 없겠죠, 언젠가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동요가 있겠죠. 왜냐? 북한도 하나하나 잘 키우자거든요. 북한도 지금 저출산이에요. 1.7명이에요. 우리보다 양반이죠. 그러면 부모가 저도 애들 보면 가슴이 짠한데 애들 위해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한데 하나 있는 자식이 죽었어? 전사했어? 근데 대한민국과의 통일전쟁에 투입된 것도 아니고 그동안 교육받았던 러시아가 죽었어? 우크라이나랑 싸우다가 이걸 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수천 명 전사자가 발생을 하면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올 거고 또 하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간 계속되면 수만 명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전쟁 참여한 사람들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인민군이. 러시아는 북한에 비하면 천국이에요. 자유국가예요. 자유를 만끽하다가 갈 거 아니에요. 음식도 잘 먹고. 그럼 북한에 가서 뭘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래저래 소탐대실 어마어마한 지금 위험한 도박을 했다. 푸틴도 마찬가지예요. 인민군의 전력이 어떨지도 모르고 지금 예상으로는 거의 괴멸에 가까운 타격을 받을 텐데 그럼 전 세계적인 비난을 무릅쓰고 별로 전력에 도움도 되지 않는 인민군을 받아들였을 때 이제 서방과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거고 심지어 병력 지원도 검토할 거예요. 직접 파병을 하든지 아니면 PMC 민간 군사기업을 통해서 모병을 해서 도와주든지 당장 한국도 무기 지원 어쩌고저쩌고 이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럼 푸틴이 얻는 게 뭐겠어요. 오히려 이 화근을 더 키우는 거지. 그러니까 워낙 절박하니까 그런 선택을 했겠지만 푸틴도 악마의 영혼을 판 거다. 위험한 도박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2021년 기준으로 북러 간 교역은 4만 불에 불과해요. 4만 불. 개인 거래도 안 돼요. 개인들 연봉도 안 됩니다. 4만 불이면. 뭐 더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때 우리는 270억 불 내외거든요. 그럼 푸틴 입장에서는 어디가 중요하겠습니까? 전쟁 끝나면. 그런데 문제는 러우 전쟁이 깔끔하게 안 끝날 거예요. 우리처럼 분단치대로 끝날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전시 분위기, 안보 위기가 러시아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푸틴 입장에서는 북한을 군수기지로 계속 활용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북한의 효용성은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근데 딜레마는 뭐냐? 전쟁 끝나면 경제를 발전시키고 전후 복구를 해야 되는데 유럽은 못 나가죠. 끝났죠, 완전히 이제. 유럽은 안 도와줄 거고 제재도 계속 할 거예요. 왜? 우크라이나 영토를 돌려주지 않을 거니까. 그럼 출구가 없어요. 인도, 중국 정도로 지금 에너지 싼 값을 팔고 있는데 지금 코 꼈거든요. 가격을 인도, 중국이 결정해요. 그러면 푸틴 입장에서는 신동방 정책이라고 그래서 러시아의 미래를 위한 프로젝트거든요. 유럽은 어차피 안 되니까 동방에서 기회를 찾자. 그럼 동방에 뭐가 있어요? 시베리아 극동의 어마어마한 지하자원, 그다음 TSR, 트랜스 사이베리안 레일로드, 횡단철도, 올라디보스톡에서 유럽을 잇는. 그럼 전 세계 이게 국상 물리망이거든요. 세계 유일의 대륙간 철도예요. 그다음 녹고 있는 북극 항로. 이 세 개를 다 이용할 수 있거든. 이걸 이용해서 러시아 경제를 살리고 싶은데 여기에 북한이 도움이 될까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되죠. 물류를 누가 써요? 한국이 쓰겠죠, 쓰면. 그 다음에 에너지를 누가 써요? 한국이 쓰겠죠. 북극 항로를 누가 써요? 한국이 쓰겠죠. 그러니까 북한보다는 한국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북한도 버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러시아는 북한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한국이라는 끈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되지. 이미 벌써 군사 동맹으로 파병까지 했으니까. 그게 러시아의 딜레마예요. 이 딜레마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역시 북방 공간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서는 안 된다. 적정 수준의 대응을 통해서 북러 협력을 악화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또 단계별로 올라가면 단계별 맞는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가져야 되는 거지 한꺼번에 뭐 살상무기 지원하고 뭐 파병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은 이제 우크라이나는 계속 쉽게 말하면 내질리는 형식이고 맞든 안 맞든. 왜냐? 그렇게 얘기를 해야 지원이 많이 오고 위기를 조장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죠. 우크라이나 입장을. 근데 미국과 나토는 신중해야 되죠. 왜냐?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식을 변경하거나 무기의 양과 질을 더 늘려야 되거든요. 그 딜레마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신중론인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최종적인 입장은 10,000명 내외가 파병이 됐고 일부는 쿠르스크, 이제 전선이 두 개거든요. 주전선은 남부예요. 서던 커리도와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에 있는 대규모 지역, 거의 남한 정도 면적을 차지했고
이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한 데예요. 근데 지금 쿠르스크는 어디냐? 우크라이나 북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반대로 점령한 데 아주 작아요. 서울시 한 배 반인데 2배 반. 지금 그 절반은 러시아가 탈환했어요. 요 쿠르스크 인근 러시아 지역으로 진입했다. 여기까지.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다. 왜냐? 그 사태 파악이 되면 미국은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전쟁은 소강 상태, 휴전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흑토지대는 가을에 비가 오면 질퍽거려서 중장비가 못 움직여요, 사람도. 그러니까 대규모 전투가 어려워요, 이미. 그걸 라스푸티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 러시아의 가장 위대한 장군이 옵니다. 그 장군의 이름은 동장군입니다, 동장군. 그러면 대규모 전투가 안 돼요. 모두 히틀러나 나폴레옹이 모두 패퇴했던 건 바로 동장군 때문이에요. 마로스라고 그래, 러시아 말로는 마로스. 이 대규모 전투가 어려운 상황이고 미국 대선은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트럼프는 이렇게 할 거예요. 무기 안 줄 거야? 그럼 못 싸우죠, 젤렌스키가. 푸틴한테도. 근데 무기 안 주는데 푸틴이 뚫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푸틴한테도 너도 가만히 있어. 둘이 이제 그 신뢰관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강제로 휴전을 시킬 거고, 지금 푸틴은 휴전을 간절히 원해요, 이 상태에서. 지금 푸틴이 절박하잖아요. 저는 그동안 푸틴이 절박하다고 계속 얘기해왔거든요. 무제한적인 소모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토도 끝내고 싶어 해요. 미국도 끝내고 싶어 해요, 이 상태에서. 우크라이나만 땅을 뺏긴 상태에서 휴전할 수 있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야, 더 이상 희생하지 말자, 땅 뺏기고 말자, 이런 여론이 고개를 들어요. 근데 유일하게 전쟁 계속 의지가 있는 게 젤렌스키 대통령. 왜냐? 땅 뺏긴 채로 휴전하면 정치 생명 끝이니까. 그 다음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 이건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 상태에서 휴전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잖아요. 돈 더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을, 겨울, 미국 대선, 그 다음에 양쪽 다 지쳤고, 지금 크루스크를 젤렌스키 대통령이 침공한 것도, 크루스크는 러시아 땅이잖아요. 양을 떠나서. 푸틴 자존심이 무지하게 상하잖아요. 그럼 휴전하면 요 땅을 내주고 남쪽에 있는 땅을 많이 바꾸겠다는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크루스크는 절대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머지 땅을 한 평이라도 지키려고 하겠죠. 그 상황에서 크루스크는 인민군이 투입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 6.25 전쟁도 비슷했습니다. 6.25 때 김일성 치고 내려왔죠. 석 달 뒤 9.28 인천 상륙작전 해서 9.28 서울 수복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압록강까지 올라갔죠. 중공군 들어왔죠. 1.45태 51년. 다시 서울 수복하죠. 그때부터 이제 휴전선에서 전선은 교착되고 그때부터 휴전 협상이 시작돼요. 한 2년 동안. 거기서 희생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아마 그럴 거다. 전선 변화 없이 지리하게 휴전 협상으로 갈 거다. 이 가능성이, 시나리오가 제가 보기엔 높아 보여요. 환장하죠. 한마디로 중국은 환장하죠. 중국은 너무나 불안합니다, 지금. 왜냐? 이렇게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푸틴은 전과자예요. 지금 ICC 전쟁 범죄로 기소가 됐어요. 딴 나라 못 가요? 김정은 전과자예요. 지금 유엔 생션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그 두 전과자가 손을 잡았어요. 그쵸? 악동들이. 근데 시진핑 정권은 전과자는 아니죠. 약간 국제사회에서 불량행위를 한다 정도, 동네 불량배점 정도로 인식되지 전과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세계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북러 그러지 않거든요, 항상. 북중러 이렇게 연결시키거든요. 근데 세 친구가 있는데 두 놈은 두 친구는 전과자예요. 근데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스스로 묶어요. 그럼 이 사람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쟤도 전과자야. 푸틴은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 경제 채널이죠? 그럼 중국 경제 안 좋다는 거 많이 하셨을 거예요. 경제를 살리고, 내 코가 석자인데 이러려면 미국하고 친해야 되고 EU하고 친해야 되는데, 야, 디커플링, 디리스킹 하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러는 거죠. 너 때문이야. 네가 러시아 두둔하잖아. 쟤들 너 때문에, 너 북한 좀 그만 시키게. 그 시진핑 뭐라 그래요? 내가 뭐 어쨌다고. 지들끼리 저러는데.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의 꿈은 동해로 나오는 겁니다. 중국이 동해로 못 나오잖아요. 도망간 끝이 막혀 있잖아요, 지금. 청나라 말기에 뺏겼거든, 러시아한테. 철천지 한이에요, 지금. 동북삼성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림 안 갖고 왔는데. 이 동북삼성이 보아이만 조금 서해로 나오니까 물류가 꽉 막혔어요. 동해로 나오면 태평양을 확 트이죠. 숨통이 트이죠. 동북삼성이 제일 가난하잖아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뭐 절대로 묵과할 수 없지만 중국 생각은 북한을 먹고 싶은 거예요. 차항 출해, 항구를 빌려서 바다로 나간다. 그러니까 유사시 북한에 들어오거나, 왜? 들어올 수 있어요. 조중 오해협조 및 상호 원조조약에 의해서. 친중 위성 국가를 만드는 게 꿈이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6월달 조약에 러시아도 군대가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중국이 북한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동해로 중국이 나오면 극동이 포위되잖아요, 중국한테. 중국하고 러시아는 협력과 갈등이 동시에 있어요. 60년대 우스르강요역에서 영토되면 전쟁도 했어요, 서로. 그 다음에 러시아 국민은 또 뭐냐? 극동 시베리아 이 보석 같은 땅에 추우니까 인구가 몇백만밖에 안 돼요. 중국인들 몇천만 오면 뺏길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일부는 중국 영토였고, 과거에.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북러가 친해지면 짜증나는 거죠. 저것들이 내 말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북러 신조약으로 러시아가 군대를 개입시킬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졌을 때 시진핑 주석은 둘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할 거예요. 이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브릭스웨이 가서 저 인민군 파병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불에 기름을 붓지 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짜증내는 거죠. 왜 지금 전쟁 키우고 난리야? 어? 푸틴한테 직접적으로 욕하는 거죠 지금. 왜냐? 자기네도 연루가 되니까. 지금 중국이 러시아에게 살상무기는 지원해주지 않지만 중국의 상용 부품을 다 가져다가 러시아가 군사 무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책임이 있죠. 이제 유럽과 나토와 미국이 너 때문이야 그러면 책임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은 짜증나죠. 그래서 김정을 한 대 이렇게 싸대기라도 때리고 싶은데, 좀 싸대기 방송용 아닙니다만 뺨이라도 때리고 싶은데, 중요한 건 중국 내 친중 정권이 없거든요. 친중 인사들이 없거든요. 자, 장성택 2013년 12월에 처형당했죠. 요때 수백에서 수천 명의 장성택 사단이 모두 처형당했어요. 숙청당했어요. 뭐 누나, 매형까지 다. 이 사람들이 상당수가 친중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성택 죽으면서 친중 세력이 씨가 말랐어요. 2017년 2월에는 중국이 보호하고 있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했잖아요, 말라시아. 그러니까 김정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하면 친중 세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대한민국이 들어오거나 미국이 들어오거나 러시아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지도 못해요.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월 13일자 노동신문부터 주체 연호가, 북한은 옛날 왕조처럼 그 연호를 써요. 1912년이 김일성 생일이니까 그때부터 주체를 쓰거든요. 이게 10월 13일자, 이 12일자까지 있었어요. 없어졌어요. 이 경천 동지할 일이에요. 할아버지 흔적 지우기. 북한판 파묘. 왜? 통일과 민족 개념을 지우라고 했거든요. 근데 김일성은 1991년에 마이니치 신문과 인터뷰에서 유명한 말을 해요. 나는 공산주의자면서 민족주의자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충격이 왔어요. 사회주의는 민족 개념이 없어요. 블러드, 피. 왜냐?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만국의 노동자의 단결하라. 피부가 까맣든 하얗든 빨갛든 노동자면 같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는 북한에서 나쁜 말이었거든요. 김일성 전기에서도 자기 항일 무장 투쟁할 때 별것도 아니었지만 민족주의자들 자기가 처단했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민족주의자 이퀄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김일성이 갑자기 90년에 민족주의자가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90년 전후에서 사회주의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이데올로기가 흔들리니까 내가 항일 투쟁했어? 그럼 민족주의를 결합시켜야지. 그러면서 그 선언하고 그 이후에 처음엔 충격이었죠, 북한 주민들에게. 뭐요? 시방? 많이 충격받았어요. 그 다음에 김일성을 민족의 태양이라고 비하합니다. 그 다음에 민족과 운명이라는 유명한 다부작 영화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김일성을 민족의 지도자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백두혈통이 뭐예요? 백두산에서 김일성이 항일 투쟁했다잖아요. 그럼 항일 투쟁하면 뭐예요? 북한만 해방이에요? 전국도 해방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6.25를 북한은 조국 해방전쟁이라고 그래요. 그 통일이잖아요. 근데 김정은이 뭐라고 그랬어요? 통일민족 지우라고 그랬잖아요. 할아버지를 파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 연호를 쓰면 안 되지, 이제. 주체가 주책이 된 거지,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주체를 쓰면 김일성의 냄새가 나잖아요. 김일성 생일이 4월 15일인데 그걸 또 태양절이라고 그랬거든요. 민족의 태양. 근데 올해부터 태양절이라는 용어를 지워버렸어요. 그냥 4.15. 그러니까 김일성을 파묘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 부관 참시. 근데 이건 위험한 거예요. 자, 우리가 돌 던지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가 남대문 때려 부시고 설명도 없이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 이순장 동상 철거하고, 그럼 국민들이 이해하겠어요? 안중근 역사에서 지우고 그러면? 이해 못하겠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짝 하고 있어요. 아무 설명도 없어요. 북한 애국가에서 심지어 삼천리란 말도 지워버렸어요. 삼천리면 전국토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지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도 지워야 되는 거죠, 김정은이. 근데 설명을 안 해요. 설명을 못 해요, 설명을. 왜 그런지를.
우리 정부가 애국가에서 삼천리 살짝 지우면 어떻게 돼요? 동해물과 백두산 삼천리 거기서 삼천리를 지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궁화 삼천리 있죠? 근데 무궁화 이 나라 이렇게 지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국민들이 용납 안 하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설명 없이 살짝 지어요. 헤어질 결심이에요. 헤어질 결심. 어차피 자기들 힘으로 통일 못하고 옆에 있으면 죽을 것 같잖아. 자 이렇게 생각해봐요. 아주 큰 나무가 있어요. 작은 나무가 있어요. 그럼 큰 나무가 아무 짓거리 안 해도 작은 나무 살아요 못 살아요? 말라 죽잖아요 그늘에. 그러니까 이사 가겠다는 거예요. 평양문화보호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한국말 씻으면 처벌하고, 한류 드라마 보면 잡아가고, 한류 드라마 위반하면 처형하고, 그리고 지가 한국말을 제일 많이 써요. 연설 들어보면. 북한에서 안 쓰면 밤새 우리 유튜브 보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속셈은 뭐냐? 통일민족 개념 지운다는 건 뭐냐? 나 돌아갈래가 아니고 영화처럼 나 혼자 갈래 이제. 나 건드리지 마. 이제 나는 니네하고 관계없어. 내 독재만 유지할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나가면 괜찮은데 통일민족 개념을 지우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할아버지를 지금 북한 참시하는 게 파묘하는 거잖아요. 김일성 파묘. 그러면 북한도 사람이 사는 데인데 그동안 우리가 어려운 것도 통일이고 통일 때문이고 인민군이 10년 근무하는 것도 야 우리가 통일해야 되기 때문이야. 배고파도 참자. 어? 북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어딜 가요? 통일의 길로 가자. 옛날에 남북관계 좋을 때 북한 가면 이제 걔들이랑 술 먹거든요. 그럼 술 취하면 이제 눈 바짝 뜨고 이렇게 말해요. 니네는 영혼이 없어. 우리는 통일의 의지로 피가 끓는 사람들이야. 그럼 쫙 째려보면 우리가 막 쪼그라들거든요. 왜냐면 우리 통일이지 막 약하니까. 그랬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돈도 없고 우린 돈도 없지만 통일 의지가 있어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돈도 없고 통일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럼 거지죠. 그럼 북한 사람들이 이거 받아들이겠어요? 자존심에? 오로지 통일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는데 어느 날 김정은 말 하나로 새파란 김정은이 통일민족 개념 지우고 할아버지 파묘하고 북한에서 우리와 다르게 김일성은 요거 안 해요. 왜? 항일무장 투쟁한 거 사실이잖아요. 물론 대부분 조작이지만 뿌리는 있다고 조금은. 그 다음에 70년 초반까지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억이 좋아요 김일성에 대해서는. 또 막 조작했잖아요. 그냥 독립운동 역적설 날조해서 그냥 신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제일 배고파. 그 다음에 정말 새파란 인간이 러시아 파병까지 가서 애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말 한마디로 통일민족을 지우라고 나 따라와. 그럼 따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누군가가 우리 정부가 자 북한은 우리 민족 아니고요. 이제 통일 안 할 겁니다. 우리 민족으로 우리끼리 살 거예요. 다른 민족이에요. 이렇게 말 못하죠.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용납합니까? 저기는 우리보다 통일에 더 매달렸던 체제인데.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적인 혼란을 김정은은 자초했다. 이건 위험한 거예요. 파병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확실한 건 모르지만 김일성은 94년에 죽었어요. 김정일은 2011년 12월 17일 날 죽었어요. 김일성은 80을 넘겼고 김정일은 70을 못 넘겼어요. 벌써 10년이 너무 차이 나죠? 김정은은 아마 50을 못 넘길 거예요. 50이나 60을 못 넘길 거예요. 건강 상태로 봐서. 둘 다 심혈관계로 죽었거든요. 김일성, 김정일. 그럼 김정은은 건강만도 최악이. 그러니까 2013년생 김주열 데리고 나오잖아요. 10월 31일 날 ICBM 쐈거든요. 거기 김주열 나왔어요 또. 벌써 이게 이제 비공개가 지금 벌써 40여 차례예요. 예를 들면. 김정은이 처음 나왔던 게 김정일 뇌경색 2008년 8월. 그 뒤에 바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평양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3년 뒤에 김정일 죽었거든요. 그때 우리 CIA 그다음 국정원이 예측했어요. 3년 살 거라고. 맞았거든요. 자, 김정은 2009년 1월 달에 후계자 책봉됐거든요. 그리고 2011년 12월 17일 아버지 죽었거든요. 그럼 평양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김주혜 보면서 어디 아픈가 보다. 그런 소문 퍼진대요 지금. 그다음 북한에서는 봉건적이어서 여성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주 봉건적이에요. 그러니까 김주혜를 저렇게 조기에 데리고 나오는 이유는 내세울 만한 아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추론으로는 뭐 김정은이 뭐 기쁨 저어쩌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선가. 이 관계가 물러나면 아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생식 능력에 문제가 없다면 생각보다 그 여성 관계는 복잡하지 않을 것 같다. 선대에 비해서.
있다면 벌써 생겼을 거 아니에요. 리설주도 처음에 데리고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엄마 고영이가 원산에서 정실 부인도 아니고 그 김일성 눈밖에 나서 며느리 인정을 못 받았어요. 김정은은 할아버지랑 만나서 찍은 사진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흉내내지만 할아버지랑 같이 찍은 사진이 없잖아요. 한 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상적인 가정에 대한. 그러니까 리설주 데리고 나오고, 그래서 제 판단은 여자 관계가 문란한데 얘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는 저런 봉건적인 문화라면 벌써 아들을 만들었을 거다. 앞으로는 몰라요. 김주애를 데리고 나오는 걸 보면 현재까지는 김주애가 유일한 것 같다. 뭐 첫째 아들 설이 있지만 확인 안 됐고, 낳았어도 죽었을 수도 있고, 또 낳았어도 지금 정상이 아닐 수도 있고, 막내는 너무 어릴 거고 있다고 그러는 설이 있는데, 그러고 보면 현재 김주애에 대한은 없을 거다. 현재로서는. 김주애에 대해서 알려진 거는 확실한 건 2013년생. 이름은 김주애. 이거 중요해요. 왜냐, 2013년에 데니스 로드먼이 여름에 주애라는 JUAE 찍고 아이를 안아봤다 그랬거든요. 젖먹이에요. 그러니까 젖먹이지 않아봤으니까. 그럼 그에 태어났다는 얘기죠. 여름이었으니까. 8월인가 그럴 거예요. 9월인가 돌아와서 인터뷰했으니까. 2013년에. 그럼 그해 태어난 거죠. 그때 우리가 의심했어요. 주애인지. 미국 사람 우리 이름 잘 발음 못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탈북해서 온 북한 최고위층 인사 말이 자기 집에 액자에 자기 어른이 측근이에요. 김정은 측근. 주애를 안고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고 뒤에 주애 공주님과 함께 이렇게 써 있었대요. 그러니까 2013년이고 이름은 주애가 맞죠. 그리고 호칭은 공주님이었답니다. 공주님. 김여정도 어릴 땐 공주님이라고 그랬대요. 간부들이. 요건 확인된 거예요. 예, 확인된 거 없어요. 다만 국정원이 확인한 건 홈스쿨링. 학교는 안 다니고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는 건 국정원이 확인했어요. 김정은은 자충수예요. 통일 패러다임에서 패배를 인정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통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안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아니 없다는 것보다는 명시적으로 나 통일 싫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 의사가 있어도 크게 그걸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 통일이 뭐 어렵지, 힘들지, 뭐 이렇지만 통일 절대 안 돼. 이렇게 말 못 하거든요. 하는 거 부담이거든요. 근데 김정은은 통일 지워버리죠. 민족. 그럼 여론조사 해보면 우리 남쪽에서 그럼 북한이 같은 민족입니까? 우리 민족 아닙니다. 이런 사람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일 민족은 수천 년에 걸친 역사의 산물이고 통일은 당장은 안 되더라도 이 분단 체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핵무기로 공격한다고 그러지. 매일 전쟁에 왜 살지. 그럼 이 분단 체제는 해소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해소 못하더라도 수십 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통일이라는 목표를 버릴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애들한테 야 산타클로스 없어. 앞으로 믿지 마. 엄마 아빠가 선물 주는 거야. 이렇게 아이들 꿈을 뺏는 거 똑같은 거죠. 그 통일은 우리의 이상이고 언젠가 가야 될 희망이에요. 당장은 뭐 안 되더라도 그걸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야 되고 이 나라가 언제까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단 체제로 국방비 막대하게 쓰고 전쟁 협속에서 우리 사회 이념 갈등 다 분단의 원인이거든요. 우리는 평화 통일을 지향을 하고 긴 시간 동안 북한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김정은 정권의 정책을 바꾸고 네가 힘든 거 아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서로 협력하면서 잘 살자. 언젠가 통일하자. 김정은 정권이 말을 안 들면 이제 북한 주민들하고 대화해야죠. 통일 안 한다는 건 김정은 혼자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느 경우에든 평화 통일이라는 목표를 버려서는 안 되고 당장의 통일이 어렵지만 평화적 관계를 통해서 장기간의 신뢰 과정을 거쳐서 통일을 해야 남북한의 미래가 있는 거지.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 껴안고 인민들 전장에 젊은 애들 내보내서 미트글라인드라는 끔찍한 얘기 듣게 하고 스톰제트 작전에 정말 이름 없는 저 평원의 차가운 땅에 죽음으로 만드는 이걸 좌시할 수 있겠어요? 이런 비극을? 그리고 왜 우리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20대 전후에 군대에 가야 됩니까? 이런 말 있어요.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된다. 그 무서운 말이에요. 군대 갔다 온다고 어떻게 사람 됩니까? 그럼 여자들은 다 사람 아니겠네요.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끔찍한 말이죠. 우리 젊은이들이 20대에 꿈을 키우고 소설을 쓰고 한강처럼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처럼 사업가가 되고 위대한 화학자가 되고 의사가 되고 이런 꿈을 꿀 시기에 미국 군대 안 가잖아요.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선진국 안 가잖아요. 왜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20대의 그 푸른 청춘을 군대에 가서
통일이 되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당연히 가야죠. 나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분단은 치료해야 될 병입니다. 우린 병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병식을 가져야 돼요. 아프다는 인식을 가져야 병원에 가죠. 분단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병인데 자기가 병든지 모르는 거죠. 이 나라 사람들은. 김정은은 아예 그냥 병을 인정을 안 하는 거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분단의 무게가 우리를 누르고 있어요. 여러분, KTX가 어디서 끝나죠? 서울서 끝나잖아요. 북으로 못 가잖아요. 서울서 철원 가는 것보다 대구 가는 게 더 빨라요. 왜 이렇죠? 서울서 남쪽으로 가면 끝없는 아파트가 이어지는데 북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간의 수공업, 그냥 조그만 공장들, 국토가 불균형으로 발전하잖아요. 대륙에 붙어있는 땅이 섬으로 항상 배와 비행기로 나가잖아요.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분단은. 언제든 전쟁이 터질 수 있고. 근데 이 상태로 영원히 가겠다? 통일 안 해도 좋다? 젊은이들 나하고 관계없어요. 관계 있어요. 군대에 가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어려운 환경의 원인이 분단 때문이에요. 왜 세계가 열광하는 이 한류의 나라가 OECD 최고의 자살률, 최고 이혼율, 최저 출생률, 최고 갈등 지수. 이 원인이 뭐예요? 그 뿌리에는 분단이 있거든요. 행복하지 않은 성공, sad success. 성공했으나 우울한 성공. 그 원인이 분단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경우에든 통일을 포기할 수 없고, 그러나 서두르지 말래 우보천리로 평화 정착과 이 공동 번영의 길을 통해서 언젠가는 이 새로운 이 통일된 국가로 가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의 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